우선 사람들이 이 그림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건 일부러 만들어진 기존의 전시벽이 아니라 칸막이로 만들어진 일종의 가설. 이게 가설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먼저 왔어요. 가설 무대에 가설벽 외에 뭘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먼저 1차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휘장을 천으로 늘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주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계속 유동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제 무등산을 생각했거든요. 무등은 제가 광주 79년, 80년대 광주 교육대학에 있으면서 2년 남짓 무등산을 항상 보면서 지냈었어요. 광주 교육대학에 있는 그 곳에서 무등산이 아주 비교적 잘 보이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광주라는 도시는 늘 무등산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늘 무등산이 내려다보고 있는 고을이라고 무등산 유동 늘 그대로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쳐다보는 감정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유동적인 것이고, 또 물리적으로도 자연 환경에 운무가 낀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계절이 바뀐다든가 하면서 늘 변화하기 때문에 휘장의 그 나부김이 그 자연의 무등산의 변화와 직결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 고정적인 벽으로 이제 만들게 되잖아요. 물론 가벽이긴 하지만 역시 이제 고정적인 벽이어서, 여기서 그런 변화를 그래도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것이 어떨 건가 해서 유닛들을 제가 여러 개를 해가지고 유닛가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벽 전체를 덮는 것으로 해서 300개의 유닛으로 벽을 덮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아시아문화전당 창조원의 1관과 2관을 막는 가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1관은 이제 뮤직계단의 사운드 작업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벽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 벽의 크기가 22m 넓이에 8m 높이, 굉장히 큰 벽이었는데 그 벽을 보고 제가 이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던 이 벽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의 유닛 크기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70cm 곱하기 80cm입니다. 그래서 300개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 유닛으로 하는 바람에 그 작품을 사실상 완성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 제작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어떤 느낌의 뭘 하겠다라고 정했고,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쭉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상 그 가슴에서 뭔가 뭐 이렇게 꿈틀거리고 그러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7, 80년대에 나름 뭐 제 자신이 그렇게 설정도 했지만 또 우리 그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우리 같이 했던 대표적으로 현실과 발언 이쪽에서는 리얼리즘을 표방하면서 하여튼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를 대해서 발언하고 드러내자,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리얼리즘의 연장선 내지는 크게 보면 리얼리즘의 성향의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걸 제 자신도 주장했지만, 한편으로는 기운생동, 그냥 그 동양화의 어디에서도 없는 그런 것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잠재돼 있었는데,
내가 작업해온 어떤 그 틀 속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리얼리즘에 기반한 작업을 처음에는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묘사가 중심이 돼 갖고서는 특히 이번 작업에서는 뭔가 안 될 것 같은 내적인 그런 그게 막 욕구가 일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저지르자. 그래서 일필휴지의 기운 생동 이런 작업을 이제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래서 상당한 크기로 이제 그 에스키스를 만들었어요. 완전 제 작업실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체를 놓고 소화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크니까. 8m, 21m는 그걸 바닥에 깔 수는 뭐 벽도 없고 그렇다고 바깥에 나가서 할 수도 없고 처음에는 장소를 주시겠다 그랬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공개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체육관이나 이런데 근데 또 이제 그걸 해주지 못해서 제 작업실에서 소화하다 보니까 에스키스의 그 일필휴지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선의 두께 하나가 넓으면 1.5m 이렇게 되니까 1.5m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다 찾았어요. 뭐 대걸레 뭐 이런 걸 다 해서 해도 그거 뭐 넓어봐야 7, 80m고 일필휴지가 안 돼요. 제 심과 이런 것들이 용필에 그런 게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 일필휴지를 모사한 것처럼 해서 완성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뭐 작은 것들은 그냥 막 그렇지만 큰 기본 선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선을 따놓고 색깔 칠해가지고 메꾸는 저도 기억이 나는 게요. 선생님 처음에 제안을 해주셨던 거는 이제 무등산 밖에서 광주에서 바라본 무등산의 전경을 굉장히 리얼리즘에 기반해서 일종의 풍경화, 대상화된 풍경을 그리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바뀌셨어요. 그래서 무등산 안에서 무등산 밖을 바라보는 무등산 안에서 그런 광주를 바라본 느낌인가요? 그게 아니고 네, 어떤 그 위치가 네, 바뀌게 된 이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깥에서 바라본 전경으로서의 무등산으로는 그때 제가 솟구치는 어떤 것을 담아내기는 어려운 형식이다 이건 인간 중심이고 그래서 무등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내가 한 마리 무등산에 사는 벌레가 되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되고 거기를 휘감고 도는 바람도 되어보고 천년 낙낙 장송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하나의 소나무도 되고 이런 것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거.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좀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리고 매우 자의적 그리고 그것이 혹시나 사람들에게 좀 오해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상당히 염려스럽고 했는데 제 개인으로서는 오히려 그런 게 저의 속풀이, 살풀이가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난 그런 작업도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 예술인데 이번에 드디어 나의 해방의 단초를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닌가 이런 아주 기분을 누렸는데 여하튼 산의 정기랄까? 산의 기운? 그리고 산의 에너지를 그 산이 나를 통해서 뱉어내는 그런 것이 가능할까? 뭐 그런 것이 이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수묵화라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색을 배제를 하고 네,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풍경화의 전통도 있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제일 답답한 게 서양화는
선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촥 그었다. 그러면 도저히 서양화에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뿌리기나 뭐 이런 건 나오는데 비슷하게. 근데 이 모든 그 기법의 형식상 선을 가장 완벽하게 자유자재로 긋게 해주는 것은 화선지나 이런 거에 붓으로 그리는 방식.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에너지나 내가 그 어떤 기운 이런 것을 표현하는데 그걸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것, 그 나의 손떨림 하나하나, 호흡, 그리고 강약, 속도감 이런 것들은 우리 그 한국화, 동양화의 기법 속에서 제일 잘 드러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등산 속에서의 하나의 동물, 아주 민감한 야생 동물로서 느낀 것을 표현하기에는 그런 아주 예민한 방법이 형식이 좋을 것 같아서 전달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곳곳에 식구들을 직접 쓰셨는데요. 그 식구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선생님이 직접 쓴 직접 글도 썼어요. 있고. 가급적 제가 쓴 글은 아니고 쓰기는 썼는데 가급적이면 무등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글귀나 또 자연과 이런 것에 관련된 명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마침 그때 읽던 책들에서 간간히 눈에 띄었던 거 일부러 찾아서 헤매지는 않았고 특히 이제 또 광주 출신으로서 무등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대개 다 안 가는 사람이 없지만 황지우라든가 문병란 선생이라든가 또 황석영 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글을 거기 남겼고 근데 전체 그림에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한다기보다도 그냥 글씨를 우리가 동양화에서 왜 그 화제를 달듯이 화제를 이제 여러 개 한쪽으로 모아서 사는데 저는 그림 속에 녹아있는 화제로 생각을 하고서 집어넣었습니다. 황지우의 산이라는 시 기회하고 황석영의 어둠을 찾아서가 뭐 이 소설의 하여튼 첫 번째 하여튼 문장 이렇게 하고 문병란 선생의 서시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서시 그리고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 제일 약한 것이 가장 강하다 그것이 최고의 선이다 뭐 이런 글귀 같은 것들을 이제 찾아서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생님 쓰셨던 그 식기 중에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무등산은 삶과 죽음을 담은 신화의 원천이며 신화 그 자체다.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 뭐 이렇게 쓰셨는데 이 어떤 신화의 원천이며 신화 그 자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이거 매 무덤산 이렇게 시작하죠. 그건 저의 그 자랐던 환경과 또 우리 나라의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문화적 그 세례를 받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이제 그 만신이죠. 부엌에도 이제 빌고 장독대에 가서 빌고 마당에서도 뭐 빌고 뭐 이런 그 민간 신앙 아주 원초적인 민간 농업 사회에서 그것을 보고 자라고 그 세례를 받고 자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모두 고동신화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동신화는 잘 모르겠고 나는 그 바닥에 깔린 민간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화책이라든가 그래서 애니미즘 만신이 있다라고 저도 그냥 느껴요. 어느 날 아까
하나의 그 벌레가 되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의 바위를 쳐다보면 이 세월을 얼마나 해서 겪으면서 뭔가 그 생명체의 그 존엄감이랄까 이런 걸 느끼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런데 이게 이제 산이다 보니 무등산 하면이 얼마나 그 일대에 얼마나 큰 하나의 표대이고 형상으로 사진 큰 형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산에 걸터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의 신화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노자나 장자나 이런 또 동양화의 활용이나 이런 것도 또 불교도 사실은 저는 신앙이라기보다도 제 개인으로는 그냥 나를 이뤄온 하나의 정신적 체계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그 체계를 만드는 원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 이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커지면서 그런 글귀나 쉽기나 걸 읽으면 그게 바로 그대로 와닿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무등등 이런 말들은 막 아주 깊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무등등에서 왔다고는 설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등수가 없다. 무덤이다. 무덤처럼 생겼으니까. 어미의 전무덤.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무등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광주의 이제 현대사의 이해를 아니면 현대사의 풍경을 무등산의 풍경으로 이해를 하셨다는 점이 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아마 광주에서 사시면서 이제 있었던 그 기억들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제가 그 생각. 무등산을 많이 그렸어요. 아 그러세요? 걸개 그림으로도 그리고 뭐 하여튼 많이 그렸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대한 제 나름으로는 늘 부채가 있고 그리고 막 그 포도 마셔도 그 갈증이 메워지지 않는 어떤 이런 것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에 있었다는 그 개인적인 체험도 있고 크게 보면 제가 현대사 그 광주와 관련 현대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과의 관련된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하면 먼저 이렇게 턱 숨이 막혀요. 늘 그리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늘 광주에 있어. 이런 개인적인 제 정해가 이번 작품에 조금이라도 좀 투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완성되지 않은 현대사, 미완의 민주화, 그리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정치 현실 이런 것이 그 작품을 하는 동기이기도 하고 그 작품에 나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는 배반과 불가역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가역적 시간 속에서 끝없이 내가 내몰리고 있다는 이것이 정말 참을 수 없는 굴욕과 예술가로서의 이 모멸감 이런 것들을 동시에 느끼고 있거든요. 그 글자 쓴다고 할 때 막 긴장들 해갖고 와서 보고 가는 걸 봤어요. 혹시 무슨 저들이 봤을 때 이게 싫어할 문장을 여기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민한 상태잖아요. 나도 뭐
내 가르치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굉장히 자제했죠. 뭐 큰 판을 만드는 데서 작게 이런 거 가지고 돌출 뭐 이런 걸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참았는데 하여튼 그림 전체에는 그런 여러 가지가 복선이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표현의 방식들이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바뀐 게 리얼리즘 기반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보면 승화? 선생님은 해방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승화? 초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도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 할 작업들, 그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 아니면 비평에서 출발해서 일종의 직접적인 언급이나 프로파간다성의 그런 작업이보다는 그걸 조금 더 내면화를 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더 나아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이상하게 저를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아마 투 트랙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제 한쪽은 여전히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신랄한 그런 걸 할 것이고 한편은 그것만 한편이 풀리지 않는 또 있잖아요. 내적인 그런 것들은 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풀으면서 제 나름대로 조율을 그냥 긴장을 놓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조율을 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